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이상한 기분만 들었을 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해 35살, 6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데 비교적 조용하고 이웃들도 친절한 편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던 길이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떤 남자분이 먼저 문을 열어주시며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 데리고 다니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처음 본 얼굴은 아니었어요.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적은 있었거든요. 그분은 4급 1회 사는 분이었고 나이는 대략 50대 중반쯤 항상 단정한 옷차림의 인사도 잘하고 뭔가 조용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자주 저를 마주칠 때마다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야근하셨어요. 아드님은 건강해요.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들이었고 특별히 불쾌한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혼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게 감사했죠. 며칠 뒤엔 집 앞에 조그만 귤 한 봉지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사고미로라는 메모와 함께.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어느새 작은 이웃 간의 정 같은 게 생겨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후로 조금씩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을 마주치는 일이 너무 잦아지긴 했지만 아파트 단지라는 게 워낙 동선이 비슷하다 보니 그럴 수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하루는 정말 이상했어요. 그날은 제가 반차를 내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이었어요. 낮 2시쯤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어서 잠깐 장을 보러 나가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호미로 아저씨가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 오늘은 일찍 퇴근하셨네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일찍 퇴근한 걸 어떻게 알지? 물론 인사치레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아이랑 놀이터에 가면 어느새 그분도 산책을 나온다며 근처 벤치에 앉아 계셨고 퇴근길엔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타이밍이 같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에 3~4번은 마주치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 화면을 보니 사고미로 아저씨였죠. 근처 슈퍼 다녀오는데 마침 특가 세일하길래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가 내민 건 딸기 한 팩이었어요. 순간 멍했어요. 고맙긴 했지만 그런 사소한 호의를 계속 받다 보니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날 밤 친구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야, 그건 선 넘은 거야. 호의는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면 의도 있는 거라고 봐야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이 상황이 이상한 걸까? 며칠 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 아이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문 쪽에서 톡톡 소리가 났어요. 처음엔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톡톡톡. 분명 누군가가 문을 살짝 두드리고 있었어요. 귀 기울여 들으니 현관 앞에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겁이 났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고 핸드폰을 움켜쥐며 몰래 일어났어요. 초인종 화면을 켜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불 꺼진 복된 적막감만 흘렀죠. 나의 착각이겠지 하고 애써 넘기려 했지만 그날 이후로 밤마다 문 쪽을 자꾸 신경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현관 앞에 작은 CCTV를 따로 설치하기로요. CCTV를 설치한 그날 밤 저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며 잠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새벽 2시 43분. 영상 속에서 누군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우리 집 초인종 앞 불이 꺼진 복도에서
정확히 현관문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401호 아저씨였어요. 그의 얼굴은 카메라 각도상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특유의 회색 점퍼와 체형은 분명했죠. 그는 약 2분간 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문 아래 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왜 우리 집 문 아래를 그렇게 들여다보는 거지? 전날 들렸던 톡톡 소리의 정체도 이제는 명확해졌어요.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였어요.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그 아저씨를 마주쳤지만 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칠 만큼 똑같았어요. 어젯밤 우리 집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엔 결국 팀장님께 말도 없이 화장실에서 울고 말았어요. 이런 걸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하면 뭘로 신고할 수 있지? 사실 영상만으론 명확한 범죄 행위는 없었어요.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고 침입도 없었고. 하지만 분명 정상은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단지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담당자분도 깜짝 놀라시며 영상을 함께 봤고 일단 경비 아저씨들과 공유해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거실 불을 켜놓고 잤어요. 불 꺼진 복도가 더는 무섭게 느껴졌고 아이가 자는 모습만 보면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3시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아주 미세한 마치 종이 긁는 듯한 소리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CCTV 앱을 켰고 거기엔 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가 문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전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401호 아저씨가 우리 집 문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 그건 절대 우연이나 오해로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는 몇 초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문 아래 틈에 뭔가를 살짝 밀어 넣으려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행히도 경찰은 잠재적 주거침입 시도로 보고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을 안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거실 불빛 아래 제 그림자가 떨리는 걸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어요. 10분쯤 지나 경찰 2분이 도착했고 제가 CCTV 영상을 보여드리자 한 경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요. 경찰은 바로 위층 41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불은 켜져 있었고 안에서 인기척도 느껴졌지만 끝내 열지 않았어요. 경찰은 당장 체포할 수는 없지만 경고 조치와 서면 진술을 요구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다시 진정을 하고 아들을 재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파트 단톡방에서 묘한 대화를 보게 됐어요. 요즘 우리 단지에 이상한 사람 있는 거 아님? 어제 새벽에도 누가 복도 어슬렁거리던데. 난 윗집 사람이 밤마다 현관 쪽을 서성이는 거 몇 번 봤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단순히 나에게만 집착한 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이상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로 단톡방에 익명으로 CCTV 영상을 일부 올렸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혹시 4015분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헉 저도요. 그분 밤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 몇 번 봤어요. 아, 저분 예전에도 다른 아파트에서 문제 일으킨 적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메시지를 남겼어요. 혹시 저희 딸도 그분 때문에 불안해해서 집을 이사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겪은 일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단톡방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용했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익명으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저도 예전에 그분이 저녁 늦게 복대서 아이를 쳐다보는 걸 본 적 있어요. 엘리베이터 CCTV 돌려보면 꽤 많이 나올걸요. 우리 집 앞에 한참 서 있던 적도 있어요. 그때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동네에 계셨던 분인데요. 거기서도 이웃집 여성들 뒤를 몰래 따라다니거나 초인종 근처를 서성이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갔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그럼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아직도 그가 여기서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걸까?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보자. 다음 날 저는 CCTV 영상 전체를 정리해서 USB에 담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서 양쪽에 다시 방문했어요. 경찰은 이번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상에서 보이는 행동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한 경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위협이나 침입 행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서면 경고와 접근 자제 요청만 가능합니다. 이 말에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귀를 대고 들여다보는 건 위협이 아닌가요? 하지만 법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그날 실감했죠.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같은 피해를 겪은 주민들과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아파트 관리단에 정식으로 민원과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우리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심각한 불안과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며칠 후 단지 내 회의가 열렸고 그 자리에선 저를 포함한 여러 주민들이 나와 직접 경험을 증언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던 시간은 새벽 2시였습니다. 문틈에 귀를 대고 문 아래를 들여다보던 그의 모습은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밤이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관리사무소는 사건 1호 주민에게 공식 경고와 함께 일정 기간 내 자진 이사 권고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쉽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진 퇴거 권고가 전달되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사원비 1호 집은 조용했어요. 짐 싸는 기척도 부동산 중개인의 방문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른 미소로 말을 걸었어요. 요즘은 좀 조용해지셨죠? 그 말의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그걸 나한테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의 손만 더 꽉 잡았어요. 이제는 문을 열 때도 항상 대여 체인을 먼저 걸고 아이에게도 낯선 사람이 벨을 누르면 절대 열어주지 마 라고 수차례 말했어요. 저녁이 되면 창문 커튼은 꼭 닫고 거실 불도 꺼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한밤중에 복대서 천천히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 그림자 모든 것이 그의 존재로 연결되어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가 고열로 잠들지 못해 응급실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새벽 3시쯤 아들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바로 앞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쳐 있었어요. 비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면 사람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게 되나 봐요.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밖에 다니면 위험해요.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투, 그 표정. 예전에 친절한 이웃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문을 급히 닫고 벼락을 돌리고 체인을 걸고 숨이 넘어갈 듯 가쁜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잠시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회사에 연차를 쓰고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며칠 동안 아이와 함께 조용히 지내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오기 하루 전, 제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는데 곧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서울 돌아오시면 저희 조용히 얘기 좀 하죠. 복도에서 그렇게 피하지 마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울로 돌아오기도 전에
그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숨이 턱 막혔고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노출된 거지? 그가 내 일정을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거지? 설마 했던 가능성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우편함, 복도, CCTV, 그리고 아파트 안에 설치된 우리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핸드폰을 껴안은 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향했죠. 이번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준비해 갔어요. CCTV 영상 문자, 캡처, 단톡방, 캡처 녹음 파일, 심지어는 저와 아들의 생활 루틴까지 설명하면서 그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젊은 형사 한 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 경고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스토킹 처벌법상 지속적 주시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저는 비로소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라도 누군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경찰은 긴급보호 조치를 신청해 주셨고 사토미로 주민에게는 접근 금지 임시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접근은 못해도 그는 불과 5m 위에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집 복도와 현관 근처를 지나칠 수 있는 거리. 전 결심했어요. 더는 소극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다고. 아들의 안전, 내 정신, 건강 모두 지키려면 이제는 내가 먼저 나서야 했어요. 저는 작은 캠코더를 구입했고 평소처럼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을 지나며 그가 다시 접근하거나 시선 고정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어요. 아들이 먼저 뛰어가고 제가 천천히 따라가는 상황에서 그가 복도 구석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 우리 쪽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 그 장면은 제 손으로 직접 찍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나는 그 영상을 들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고 형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충분합니다.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형사님의 한마디는 제 안에 뭔가를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충분합니다.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제 불안과 두려움을 예민한 엄마로만 치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드디어 누군가가 제 감정을 증거로 받아들여준 순간이었거든요. 그 후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사고미로 주민의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CCTV 주변 주민들의 진술, 그리고 제가 제출한 영상과 문자 모든 것이 하나 둘씩 맞물리기 시작했죠.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김민정 씨 가능하시면 조서에 포함할 참고인을 한 분만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에서 제게 가장 먼저 공감해줬던 이웃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어요. 경찰서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차분히 그에 대한 기억을 꺼냈어요. 그 사람은 새벽마다 우리 집 복도를 서성였어요. 엘리베이터 CCTV에 보면 여성 혼자 탈 때마다 카메라 쪽을 피해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진 않았지만 현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진술이 이어질수록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이상한 이웃이 아닌 명백히 위험한 존재로 규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됐어요. 바로 우리 집 복도 CCTV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수십 장, 아들과 제가 외출할 때마다 찍은 듯한 사진들, 그리고 메모장에는 엄마는 6시 40분에 출근, 아이는 유감시 20분 하원, 엘리베이터 사용 습관 무릎 보호 때문에 오른쪽 벽 쪽 선호. 그걸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는 단순히 우리를 지켜본 게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경찰은 바로 접근 금지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어요. 며칠 뒤 그가 드디어 입주민 대표회의에 소환되었고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토록 친절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주변을 피해 눈을 돌리기 바빴죠. 입주민 대표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이 아파트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습니다.
법적 조치 외에도 모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퇴거를 권고합니다. 그날 회의 이후 그는 말없이 자리를 떴어요. 사과도 변명도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주민들의 시선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졌죠. 며칠 후 사꼬미로 현관문 앞에 이삿짐 센터 차량이 도착했어요. 묵묵히 짐을 옮기는 인부들 사이 그는 얼굴을 가린 모자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있었어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먹먹한 마음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제 끝난 걸까? 정말 안전해진 걸까? 그가 떠났다고 해도 제 안에 남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3번이나 바꾸고 벼락 위에 자물쇠까지 달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거실 조명은 켜둔 채 잠이 들었죠. 아들은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엄마 문 닫았지. 아저씨는 이제 안 와. 라고 자주 물었어요. 그 작은 불안이 아이 마음에도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우리 둘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아이와 함께 손잡고 장을 보러 나가고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놀고 밤엔 오늘은 무사했지 하고 서로 안심하며 잠들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진짜 위험은 침입자가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무감각이었다는 걸. 내가 처음 느꼈던 작은 불편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이상한 시선, 새벽에 들렸던 가벼운 노크 소리. 그 모든 것이 경고였는데도 설마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예의 바르게 선을 긋고 필요하면 신고하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보다 단호한 엄마가 되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사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기억들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어요.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하고 밤에 복도 불빛이 꺼지면 괜히 창문 쪽을 2번쯤 더 보게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지나온 저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저는 엄마니까요. 누구보다도 아이를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로 한 이유는 단지 무서운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절대 혼자서 참고 넘기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착각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예의 바르다 보니 불편한 상황에도 말을 못하죠. 하지만 당신의 불편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어요. 밤늦게 반복되는 우연한 마주침은 정말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마음속에서 작게 울리는 경고음이 있다면 제발 그 감각을 믿어주세요. 처음엔 모두가 그 사람 그냥 착한 이웃이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착한 얼굴 뒤에는 누군가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림자가 숨어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로부터 지나친 관심을 받고 있다면,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지나치게 친절한 행동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주변에 이야기하세요. 신고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불안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밤은 언제나 평온하길 바랍니다.